안녕하세요. 오늘 마을조합의 육성과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저는 마을과자치협동조합의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까지 저희가 한 3년 동안 많은 마을조합을 만들어줬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을조합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마을조합이 지원할 수 있을지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육성을 잘 할 수 있을지 육성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와 끝나고 나서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을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마을조합은 주체가 누구죠?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저희가 마을조합이라고 합니다. 마을조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성, 그 다음에 민주성, 공공성. 지역성이라 하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에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개방성을 전제로 한 지역성입니다. 그 지역 안에 대상지 안에 결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하지만 지역을 제한하는 사실 지역을 제한한다는 말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협동조합의 이익이 소셜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사적 공간과 사적 사업체가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을조합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을조합은 뭐를 하는 곳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생사로 만들어진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이거를 유지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을조합의 과업은 거점 공간의 운영 관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조합의 미션을 본다면 이러한 거점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마을조합의 정의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조합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적인 그래서 지역 안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그리고 법과 조례와 정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칙들을 준수하는 민주적 운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마을조합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거점에서 카페를 한다. 마을 카페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공성 어떻게 확보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이 환원할 거야. 사실 그런 것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거야. 사실 일자리 창출만으로 공공성을 이야기하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의 공공성에서 많이 어려운 점들은 뭔가 사업을 잘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거점 공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성은 거점 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1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카페로 간다면 마을 카페의 공간에 우리가 안막을 미리 설치했다가 한 달에 한 번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쪽 벽에다가 릴을 쭉 달아서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전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에서 한 달에 한 번 뭐 아나바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공공적으로 활용할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공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아지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마을조합은 개방적으로 시작하고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마지막에 공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할과 비전 알아보면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거점 관리를, 거점 공간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마을조합은 단순하게 비즈니스만 하는 사업체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조합은 공론장 역할도 해야 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해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마을조합의 중요한 역할이죠. 비즈니스적인 역할, 그 다음에 공론장의 역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마을조합 비전은 재생사업이 사업의 4년, 5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것을 확보하고 또 이름으로써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질 마을조합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을조합의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을조합 육성에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여건이 다른데 어떤 것들은 너무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마을조합을 만드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마을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조합이 어렵고 실패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주민의 역량 부족 혹은 시스템의 문제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해 생기는 문제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맞는 그 현장 상황에 맞는 지금 상황에서 마을조합의 설립과 그 이후까지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의 프로세스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예비사업부터 해서 사업 종료까지의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2년 차라면 지금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3년 차라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비사업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는 뭐다? 주민 조직화입니다. 예, 주민을 조직하고 마을의 기본적인 키워드를 만드는 것들이 예비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요. 이걸 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을 맵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마을의 주요 의제들을 키워드화 시켜 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1년 차는 뭐가 중요할까요? 1년 차는 어떻게 보면 기본 과정이겠죠. 1년 차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점 공간을 주제로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단순히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 자기 주제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해 봐야 되죠. 그런 좋은 방법들이 현장에 있는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1년째 도시대형 대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뭐를 하고 싶지? 뭐를 했을 때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 공모 사업에서 실제로 작은 인큐베이팅, 연습을 해보게 되고 이걸 1년차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와 주제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 2년차는 이걸 고도화해보는 거죠.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2년차에서는 좀 더 고도화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2년차 도시대형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이걸 2년차 주민공모 사업에서 또 연습을 해보고 이런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주제와 주체를 만드는 게 1, 2년차 과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론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행정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위탁을 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때가 언제냐? 거점 공간에 대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될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2년차라고 했지만 그게 1년차나 3년차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 1년차, 2년차가 아니라 거점 공간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거점 공간에 대한 주제와 정확한 목적 사업이 정해져야 됩니다. 실시 설계 한번 하고 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아니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시 설계까지 되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조합을 만드는 실제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즈니스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조직화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이런 3년차, 4년차, 여기는 3년차, 4년차 표현했지만 실제로 3년차, 4년차보다는 거점 공간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주제와 주체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차, 2년차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거점 공간을 기준으로 실습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1년차, 2년차 여기 나와 있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습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면 예비사업과 1년차, 2년차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업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1년차는 어떤 걸 해야 될지, 2년차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사업이 연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의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들이 하나로서 완성되다 보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주민은 똑같잖아요. 우리의 핵심은 주민들이 계속 이 연계되는 작업을 통해서 스텝업을 해야 됩니다. 예비사업과 1년차, 2년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하나씩 올라가야 되고 그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주제와 주체를 중심으로 역량을 올려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사업이 연계를 가지는가, 서로 연관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로드맵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차, 2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 공간을 실설계해서 설계 마무리하기 전까지 과정을 본 거고 현장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더 이제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강의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주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강의와 워크숍을 좀 병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들, 그리고 사업과 사업들이 각각의 평가를 통해서 전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차, 2년차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1년차, 2년차의 핵심적인 숙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만들고 주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런 프로세스를 짜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이것들이 마을조합이 나중에 거점 공간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두 다 실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죠? 그렇죠.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에 우선권을 주어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조직화,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거죠. 정말 미인들의 눈, 코, 입을 다 모아서 얼굴을 만든다고 최고 미인이 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훌륭한 강의를 모아놓은 것이 진짜 주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주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나의 사업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물 도출에 많이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끝나고 나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참여한 사람들의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만들어 본다거나 작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거나 어떠한 같이 그림을 그려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결과물들이 쌓이는 그러한 로드맵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직화. 현장에서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마을조합은 주민협의체가 회의 조직이라면 마을조합은 실행 조직이죠. 사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자원은. 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나 마을조합이나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주민협의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들을 자기가 많이 받아와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라면, 마을조합에서는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을 참여하면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마을조합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다르게 부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을조합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조직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주제별로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사업을 위해서는 특정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주민협의체보다 마을조합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재조직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일부 마을 조합들은 외부 자원들, 특히 청년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자원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반드시 처음부터 마을 조합의 기본적인 혹은 협의체의 기본적인 마을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청년팀 따로 혹은 뭐 무슨 팀 따로 주민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순간 이 둘의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당장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실제로 사업이 끝나면 더 폭발하죠. 싸우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한 조직 안에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런 외부 자원들을 사업 초기에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조직화할 초기에 집어넣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사실은 한 조직 안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 자원들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 시스템, 조직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이제 교육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점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점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든가 뭐 공영 주차장, 최근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사회주택을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재생사로 만들어지는 거점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모델,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들이 강하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활용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카페를 한다거나, 마을 식당을 한다거나,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공간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거점 공간을 활용한 사업들, 이게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는 재생사업 자체가 지역의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도 꽤 있죠. 집수리라든지 뭐 골목 환경인 사업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지하활용 사업들,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년 차가 거점 공간의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제를 명확하게 세워서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는 걸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이제 마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제가 3, 4년차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3, 4년차보다는 거점 공간을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거점 운영과 주체를 조직화하는, 법인화하는 것들이 이 3, 4년차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3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 가면 그런 지역들이 있죠. 야, 일단 우리 법인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잘 운영할게. 자, 이런 경우 잘 운영 안 됩니다. 법인은 어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져야 소중함을 느끼고 어렵게 만들어져야 또 열심히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계획서에 참여하고 정관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분들이 나중에 직접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하나 사업 계획서를 짜기 위한 일반적인 모듈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을 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정관 작성, 사업 계획서 작성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보고 100% 하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더 강의와 워크숍을 병행을 해서 특히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네, 주민들을 정상적인 민주적 또 절차적인 부분들을 짚어주는 방식들을 통해서 마을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합이 총회를 중심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인과 과정은 있긴 하지만 설립 총회가 마을조합의 설립의 기본 중요 이제 지점이고, 이걸 끝나고 나서 설립하는 과정까지의 기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인가 과정들. 이런 곳에서는 실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사회는 어떻고요, 회의는 어떻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사회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장에 따라서는 이사회 외에 또 운영 위원회 같은 별도의 주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과정들이 바로 실무 운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법인 등기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촘촘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로드맵은 좀 1년과 2년의 기간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사실은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짤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3, 4년차 여기 핵심은 뭐죠? 자율적인 마을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예, 마을조합 만드는 거는 어떻게든 만듭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조합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목표로 각각의 교육 프로세스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도시재생세 마을조합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적 비즈니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시기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과 비즈니스를 같이 일관된 형태에서 조직화하는 거, 예, 이제 프로세스를 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는, 예, 현장 상황에 맞는 현장의 물적 상황과 인적 상황에 맞는 이러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육성 절차를 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마을조합의 조직화 과정을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미수탁 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수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관리 위탁과 사용수익 위탁. 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이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용수익 위탁은 기본적으로 거점 공간, 이런 공적 공간을 행정한테 빌려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할게. 그러니까 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빌린 사람이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이게 사용수익 위탁입니다. 자, 관리 위탁은 뭐냐면 행정이 처음부터 지자체가 이 공간을 이러한 목적으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목적으로 사용할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다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 위탁입니다. 자, 그럼 관리 위탁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공간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과 지자체와 같이 운영하는 마을조합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복지관을 위탁 준다고 하면 이거 뭐가 되죠? 예, 이거는 관리 위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이 여기 있어. 이 공영 주차장을 운영해야 돼.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건 사용수익일까요? 관리 위탁일까요? 이것도 관리 위탁인 거죠. 왜?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목적이 정해져 있냐 마냐에 따라서 관리 위탁과 사용수익이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사용수익 위탁은 따라서 공간의 운영을 빌리는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의 운영이 안 되면 지자체가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럼 관리 위탁은? 관리 위탁은 운영이 안 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자체는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 위탁이 무조건 좋나? 그러지 않습니다. 관리 위탁은 정확한 목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 이외에는 못합니다. 또 이런 목적 사업은 반드시 공공 서비스 사업들을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리 위탁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또 관리 위탁을 했을 때는 행정에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행정은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사용수익 위탁은 마을조합이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 위탁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매일 보고 혹은 일지를 매일 만들어서 일주일 후에 보고 또 행정은 이걸 받아서 평가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관리 위탁과 사용수익 위탁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위탁으로, 그 다음에 마을 카페라든지 마을 식당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사용수익 위탁으로 보통 권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위탁 관계를 할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에서 위탁 관계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들과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육성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육성 절차에서는 사업만 잘해도 안 되고요. 조직만 만들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조직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지속 가능한 운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방식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이후 현장에 보면 인가증 받았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설립 인가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예, 법인 등기를 해야 되죠. 법인 등기는 인가증 받고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법인 등기를 하고 나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자금을 원래는 기존에는 뭐 이사장님 개인 명의로 받았던 것을 이제 법인 통장으로 다 넣는 작업들이 이 법인 등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죠. 사업자 등록은 예,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거점공원에 대한 수탁 과정들을 이제 하는 거죠. 최근에 지자체들이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 민원들이 늘다 보니까 거점공원 운영에 대해서 마을조합에 명확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마을조합이 국토부에 냈던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진짜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이걸 하면서 초기사업비를 또 신청을 하고, 초기사업 신청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위원회나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이제 MOU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설립 이후에 만들어질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사업비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예, 초기사업비는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초기사업비는 뭐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죠. 예, 뭐 명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운영 전문기관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의 2배 정도. 그래서 저희가 뭐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3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죠? 예, 바로 돈 쓸 사람입니다.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사람을 구해놓고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3월 달에 교부를 받는데 그럼 우리가 계획서를 쓰는 12월 달에 이미 있어야 돼? 꼭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3월부터 일할 사람의 고용계약서를 확보한다든지, 어쨌든 돈을 내려주는 시점에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게 가장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가되는 것이 하나 더 생겼죠. 뭐죠? 예, 바로 조합원 확대 계약서입니다. 자, 마을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마을조합의 힘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조합의 힘은 결국은 조합원의 숫자입니다. 조합원의 숫자만큼 지역의 대표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의 공공성과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조합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조합원이 줄어들면 도리어 초기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도 가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확보 계획서를 이제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원 확대 계획서의 핵심이 뭘까요? 자, 저희는 올해 조합원이 30명입니다. 내년에는 5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이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3월 달과 10월 달에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 조합원 확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조합은 이러이러한 조합이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조합원 확대 계획서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액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을 늘리는 것들, 조합원을 늘린 조합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합원의 설명회를 한다는 거, 또 조합원 교육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조합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버넌스. 마을조합은 주민만 열심히 하면 잘 운영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을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적 사업이 아닙니다. 거점 공간이라는 공공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이 공간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걸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체이지만 또 공공적인 조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질 때와 만들고 나서 여전히 중요한 건 거버넌스입니다.
특히 지조체와 그 다음에 지원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들어질 때의 시스템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공 지원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기초센터나 현장센터에서는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원을 연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설립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마을조합 설립할 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또 다른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행정과 현장 기초센터에서는 현장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마을조합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지자체와 함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또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마을조합들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호혜적인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이 고민들을 시작하고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의 사후 작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센터가 매달 정기적으로 이런 민간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공통적인 사업들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자체 내의 마을조합들이 연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상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조합의 설립 이후에 만들어질 거버넌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조합은 설립 전, 설립 후 지속적으로 마을조합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지의 성격을 가지게 하려면 여전히 행정이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과 지원 조직이 갈 수 있는 역할과 또 범위,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째,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사업단별로 혹은 동아리별로 조직을 하면서 주민들을 팀으로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을이잖아요. 예. 우리가 협동조합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각각의 사업을 잘하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하고 팀 간에, 팀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팀별로 운영하되 함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마을조합 만들 때 진짜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운영을 하더라도 연대할 수 있는 틀들을 계속 막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보면 최근에 마을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먼저 설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초기 사업에 안정화시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을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는 말은 사실은 대부분이 마을조합의 역량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을조합이 이러한 사업들을 받아안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 안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빨리 만들고 싶다면 마을조합을 빨리 만들고, 마을조합 역량을 통해서 마을조합이 스스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더 지속 가능함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불리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게 이제 조심스러워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을조합은 결과보다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보면 결국 만드는 과정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나서 역량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은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 지원센터는 이걸 할 수 있는 연계된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의 고민들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좋은 결론들이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